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법과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의 대표 기업이죠. 리걸인사이트의 최민성 변호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리인의 최민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블록파이의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파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모두 겪게 될 문제인데요. 뭐 몇몇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파악이 안 되는, 왜냐면 그 디파이에 숨겨져 있는 단어에 애초에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서 그렇죠. 탈중앙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 그러니까 즉 이제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걸 누가 운영하는지가 명백하니까 네, 이런 경우에 너네가 그렇게 이자를 주는 렌딩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증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사실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회피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누가 운영한 건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런 탈중앙화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그런 렌딩을 해왔던 것이지. 근데 이제 블록파이 같은 곳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는 디파이를 하겠다고 직접 이제 얘기를 하는 곳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SEC나 FATF에서 뭐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과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디에다가 과세를 할 거냐?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제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원금이라 하면 이제 코인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소득을 얻은 거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자 소득을 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소득을 내는 모든 사람들을 사업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논리까지 이제 FATF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파이 이전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제 원래는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 토큰을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수익 같은 거를 제가 받아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서비스를 스테이킹이라고 한다면, 스테이킹이랑 디파이 모두 지금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난제인 거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을 빌려서 만약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자를 줄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세금 납부 같은 게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은 딱 제가 어떤 코인을 취득을 했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0%를 과세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의 관계에서도 제가 비트코인을 이미 구매를 했고 빌려드렸다가 돌려받았을 때 거기 상승분이 있으면은 그걸 나중에 환가 처리를 하거나 혹은 뭐 일정 시기가 돼서 신고를 해야 될 때가 됐을 때는 그 상승분만큼은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소할 경우 리플은 이제 증권으로 분류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인가를 이제 받는 증권거래소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증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권법에 속하게 될 경우 이런 리플이나 디파이 업체들이 치러야 될 경영 공시 등의 법적인 절차에 대한 코멘터리 또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미 미국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증권법 상으로는 그 공시 의무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회사에 있는 뭐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증권으로 분류가 됐을 때 가치를 가질 것이냐, 증권거래소에서 이걸 받아줄 것이냐 하면 어떠세요? 받아줄 것 같으세요? 증권거래소에서 리플인데.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에 편입되기에도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결론이 잘 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증권법으로 귀속,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좀 이유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목적은 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예상하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그 쓰임새나 사용처를 보고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개념이었고, 원래 개념은 그 블록체인이
뭐 어떤 이런 탈중앙화된 시장에서 서로 거래나 뭐 여러 네. 가지 것들을 제대로 신뢰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만든 사람들도 예측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사후적으로는 이제 뭔가 토큰이 새로 발행됐을 때는 이게 가격이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뭐 그냥 피자 바꿔 먹는데 썼다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거의 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예, 네. 이제야 시장이 관심을 받게 된 거여서 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럼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원래는 이제 거래관으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 수단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볼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처음 만든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네.